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 아이오닉 5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승회에서 한번 짧게 보여드린 바가 있었고,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며칠 동안 차를 제가 직접 느껴보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을 하며 시승을 이어갔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매력을 또 찾았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특색 있게 만나볼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아이오닉 5 일단 차체 크기를 놓고 보면 준중형급 혹은 중형급 SUV와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전반적인 실루엣을 살펴보고 있으면 마치 해치백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실제로도 이 해치백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차가 맞기는 맞습니다. 바로 현대 포니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대 자동차가 처음으로 만들어냈던 내연기관 차,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또 미래를 준비하는 이 전기차로의 전환 시점에서 다시 새롭게 도전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이 아이오닉 5. 두 차가 묘하게 이 평행선을 이루는 그런 컨셉들을 느껴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디자인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특히나 C필러 부분의 디자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차가 뭔가 레트로 스타일의 디자인 컨셉도 이어가면서, 그리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모습들도 볼 수가 있죠. 가령 이 램프류에서 느껴지는 부분이라던가, 픽셀 타입으로 꾸며진 테일램프 등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의 경우에는 상당히 시선을 잡아 끌기에 충분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주위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저 차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차를 모르는 분들도 한 번쯤은 쳐다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덩치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차가 꽤 큰 편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누가 봐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차체 컬러가 그렇게 튀는 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우 눈에 띄는 데에는 이 차가 해치백 형태의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SUV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게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갑자기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아마 마이크의 이 음성이 조금 원활하게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 와이퍼도 잘 작동하고요. 워셔액도 이렇게 잘 들어옵니다. 지금 비가 오는 김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다시 디자인 얘기로 넘어와서 여기에 매우 큰 사이즈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타이어 폭도 255mm에 달해요. 사실 이 정도 폭의 타이어를 전기차에서 쓴다? 이건 굉장히 낯선 일이거든요. 특히나 이 차가 스포츠카도 아니고 고성능 모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사이즈의 타이어와 큰 사이즈의 휠을 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색적인 포인트이긴 한데, 그만큼 주행 안정감도 높일 수 있고 드레스업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디자인도 굉장히 각진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이 뒤에 있는 테일램프에서 본 것처럼 픽셀 형태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아주 네모나게 직사각형 형태로 이루어진 헤드램프 렌즈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주간주행 시에 데이라이트가 들어와 있을 때에도 존재감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야간주행 시에 헤드램프를 켜고 있을 때에도 그 모습이 아주 멋스럽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외관 디자인이 멋진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긴 해요. 이게 약간 좀 독특하고 특이한 것도 분명하지만 그만큼 멋진 것도 또 있습니다. 혹자는 덩치가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차를 패밀리카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점이 오히려 더 장점으로 다가오겠죠. 이 전면부 보닛 부분은 클램쉘 형태로 이루어진 보닛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팬더 부분까지 동시에 같이 열리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넷을 열어보면 디자인이 조금 다르게 열리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안에는 작은 적재 공간이 조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프렁크라고 하죠.
트렁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아주 넓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게 후륜구동과 사륜구동 두 가지 방식에 따라서 또 공간 차이가 생겨요. 사륜구동은 전륜에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조금 더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이 차는 후륜구동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수납 공간이 사륜보다는 조금 더 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마 제가 사진을 첨부해 드릴 텐데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타고 있는 차는 롱레인지 프레스티지 등급의 후륜구동 사양입니다. 네, 뒷바퀴를 굴리고 있는 싱글 모터 사양이고요. 200마력 초반대의 출력에 35.7 토크를 가지고 있고 후륜구동으로 굴러가고 배터리는 72kW급의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사실상 아마 가장 많이들 선택하시는 조합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조합과 더불어서 사륜구동 모델도 많이 좀 고민을 하시겠죠. 다만 사륜구동은 출력이 더 높아지고 앞바퀴에도 구동력이 생기는 대신에 주행 거리가 좀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무게도 있고 바퀴 4개를 모두 다 굴려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도어를 열고 실내로 들어오면 도어 핸들도 전동식으로 되어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도어 핸들이 튀어나오면서 그 부분을 잡고 당기면 열 수 있는 방식이고요. 실내로 들어오면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게 꾸며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지난번 시승회 혹은 또 지난번에 전시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화려하게 막 치장을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기본에 충실하고자 했다는 점, 이런 점이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 테크놀로지를 넣어서 최신 기술을 접목시켜서 종전에 볼 수 없었던 기능들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되고 있죠. 일단 운전석에 앉아서 바라보면 전면부에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는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아주 넓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들어가 있죠. 디지털 사이드미러 사실 저도 좀 낯선 편인데 정말 예쁜 포르쉐 911 엉덩이가 보이죠? 저도 상당히 낯설게 느꼈던 부분인데 이 차를 며칠 동안 좀 타고 주행을 하다 보니까 금세 적응이 되긴 하더라고요.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야간시 또는 우천시에도 시야 확보가 좀 더 용이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선명하고 깔끔하게 넓은 각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미러 조절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 위치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꾸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물론 호불호가 갈리겠죠. 그리고 조금 낯선 것도 사실입니다. 바깥에 카메라가 달려있고 이 실내에 디스플레이가 달려서 이걸 통해서 뭔가 이 주행을 할 때 도움을 받는다? 이거 내가 카메라 믿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저 역시도 그랬었는데 일단 저는 시승을 하는 입장에서 이 사양이 달린 차를 받았고 이 차에 어떻게든 적응을 해서 타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적응을 좀 빠르게 했고요. 특별히 불편함은 없었어요. 다만 주차 시에 조금 어색한 느낌이 아직은 남아있더라고요. 내가 거울을 봤을 때는 요 정도 위치에 시야면 요 정도 느낌이 나겠다 라는 게 대충 감으로 오는데 이건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내가 들어가도 되는 건가? 저 주차 자리에 차를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건가? 라는 약간의 좀 의심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드미러와 룸미러 그리고 실제로 뒤를 한번 보기도 하고 또 어라운드 뷰 기능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기능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 충분히 전혀 불편함 없이 적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문제는 좀 가격이겠죠. 옵션 가격이 이 차는 지불을 해야 이제 달 수 있는 장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달 가치가 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반반일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넣음으로써 얻는 뭔가 만족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넣어도 될 만한 충분한 옵션인데 내가 굳이 없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거 괜히 돈 썼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밖에서 볼 때는 확실히 이게 들어간 게 더 예쁩니다. 일반 이 거울 형태의 사이드미러가 들어간 차보다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얇게 디자인된 카메라가 있는 모습이 훨씬 더 예쁘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외에도 이 센터 디스플레이 부분을 굉장히 간소화 시켰어요.
디스플레이는 크게 넣고 센터 페시아 부분에 이 버튼들은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한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인지 기존의 현대차에서 볼 수 있었던 버튼 몇 개가 사라진 모습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공조장치는 아래에 별도의 터치 패널로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오디오 관련 컨트롤러만 위쪽에 있는데 버튼을 좀 줄였다는 거, 좀 더 담백하게 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부분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가 버튼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까지 했냐면 열선 통풍 시트에 대한 컨트롤러도 따로 없어요. 네, 지금 뭔가 직관적으로 딱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없는데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냐면 이 워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공조 패널에 있는 워머 버튼을 누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서 터치로 조작을 해주면 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직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뭐 매우 불편한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적응이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유니버설 아일랜드가 위치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앞뒤로 암레스트와 수납 공간이 있는 유니버설 아일랜드를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뭐 혹은 뒷자리에 사람이 3명 탔을 때, 또는 뒤에서 시트를 접고 차박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앞으로 최대한 당겨 놓고, 그리고 앞자리에서 좀 더 쾌적하게 옆 사람과 공간을 쉐어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뒤로 쭉 밀어 놓으면 이 부분이 상당히 넓게 펼쳐지기 때문에 정말 운전하는 데 있어서 쾌적한 실내 공간을 누릴 수 있다는 점, 요런 점은 또 하나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중접합 차음 글래스가 들어가 있죠. 상당히 정숙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 제가 지난번 시승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어도 정말 조용하죠. 굉장히 높은 정숙성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전기차는 정숙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싸움을 하게 돼요. 왜냐면 전기 모터가 있고 엔진이 없다 보니까 차 자체에서 나는 소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소음을 줄여주는 데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만 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현대가 꽤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걸 느껴볼 수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증강현실 기반의 기능도 쓸 수가 있고요. 기존 차량들에 달리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사이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만나볼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기어 변속 레버는 스티어링의 칼럼에 달려 있어요. 칼럼식 시프트 레버를 쓰고 있는데 요 끝부분만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움직여주면 됩니다. 파킹은 요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덕분에 이 공간을 상당히 넓게 쓸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이곳에서 버튼을 이렇게 누르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3가지 모드를 만나볼 수가 있고요. 돌리는 것처럼 생기긴 했는데 실제로는 누르는 겁니다. 저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는 현대 로고가 빠져 있죠. 아이오닉만의 뭔가 전용 브랜드를 계속 이어가려는 목적이 아닐까 싶은데, 물론 향후에도 아이오닉 5에 이어서 아이오닉 6와 아이오닉 7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브랜드가 될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이라는 브랜드를 계속 이어갈 예정인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라는 이 기본적인 틀은 갖춰가겠지만 이 차만큼은 좀 더 독자적인 노선을 택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기본적인 큰 틀 안에서는 현대가 맞지만 그래도 이 아이오닉만의 고유성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뒷좌석도 굉장히 넓습니다. 물론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리클라이닝 기능 당연히 되고요. 차박을 위해서 시트를 접었을 때에도 굉장히 넓게 플랫되는 공간을 만나볼 수 있고, 약간의 기울기는 있어요. 뒷자리 시트를 접었을 때. 그 외에도 뭐 지금 컴포트 모드를 만들 수 있는 허벅지 다리 받침대 기능도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차 충전할 때 누워있으면 정말 편하더라고요. 요즘 현대자동차가 계속 밀고 있는 기능이죠. 무중력 모드를 만들어서 릴렉션 컴포트 시트에서 좀 더 편안하게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점, 이런 점들도 이 차에서 누려볼 만한 또 하나의 새로운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주행을 하는 동안 뭐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브레이크 페달을 단 한 번도 밟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회생제동 기능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페달 기능 때문인데요. 지금 아이페달 기능을 다시 해제해보면 이 회생제동을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레벨 0부터 레벨 1, 2, 3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아이페달 이렇게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 아이페달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나면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악셀을 떼는 정도에 따라서 차가 회생제동을 강하게 걸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정차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밟았다 뗐다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 타는 것처럼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악셀을 밟았다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밟을 필요 없이 일상적인 주행, 정말 뭐 위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내가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떼기만 하면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걸립니다. 그리고 요 떼는 정도에 따라서 감속하는 수준을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좀 더 부드럽게 떼면 부드럽게 속도가 줄 거고요. 급하게 떼면 급하게 속도가 줄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실용적으로 편안하게 운전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그만큼 회수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내가 가속하는 데 쓴 에너지를 뭔가 속도를 줄여야 된다면 이 에너지를 다시 배터리로 충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충전을 한 에너지는 다시 가속하는 데 쓸 수 있겠죠. 결국 주행거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전기차는 회생제동 기능이 필수입니다. 이 기능을 쓰지 않는다면 주행거리가 아마 작게는 10%, 많게는 한 30%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쓰시느냐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확확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는 이 회생제동 기능이 필수라는 점,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이페달 기능을 꼭 활성화시켜 놓고 쓰시길 추천드린다는 점, 요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회생제동 기능을 오토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이오닉은 굉장히 다양한 모드 지원을 하더라고요. 뭔가 운전자를 위해서 다양한 세팅을 지원한다는 점이 또 하나의 큰 매력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일단 주행을 하면서 지금 주행 거리에 굉장히 민감하시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전기차를 타보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도 물론 있을 겁니다. 저는 전기차를 2년 동안 거의 매일 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아닌 전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쉐보레 볼트 EV를 타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좀 더 공정한 입장에서 이 차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되겠죠. 전기차를 2년째 매일매일 타고 있으면서 현대차는 아니라는 점,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오닉 5는 정말 칭찬이 아깝지 않은 차에 속합니다. 제가 지금 이 차의 배터리가 57% 남아있대요. 근데 주행 가는 거리는 256km입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거의 500km 정도 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트립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는 수치들을 좀 볼까요? 제가 254km 누적 주행하면서 기록한 평균 연비가 킬로와트 시당 6.7이에요. 이 차의 배터리 용량이 72.4kWh 정도 되거든요. 72라고 놓고 곱하기 6.7을 하게 되면 이 차가 몇 킬로 탈 수 있는지 대략적인 주행거리가 나오겠죠. 이게 실연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뭐 7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대충 계산해봐도 한 450 정도는 되는 것 같죠. 그냥 맘대로 편하게 타고 다녀도 450 정도는 충분히 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차를 타고 꽤 고속주행도 많이 해봤고요. 100에서 120 사이로 계속 달리기도 해봤고, 시내 주행도 조금 해봤고, 다양한 환경에서, 그리고 V2L을 써서 전기를 밖으로 끌어내서도 좀 썼었는데, 어쨌든 정말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썼는데 제가 기록한 평균 연비가 요 정도였어요. 부드럽게 타고 다녔다고 한다면 좀 더 좋은 연비와 주행거리를 기대해 볼 수도 있었겠죠. 500km 이상 타는 것도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행을 해보시면 알게 되실 텐데요. 한 30분 정도만 이 차를 몰아보실 시승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이걸 꼭 한번 리셋하고서 주행해 보시기 바래요. 실제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의 주행거리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완충으로 400에서 500 사이, 그리고 많이 타면 뭐 500 이상도 충분히 탈 수 있는데, 이 정도 주행거리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휘발유차 타고 다녀도 400km 타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놓고 볼 때는 상당히 편하게 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집에 충전기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200km 가는 차 타고 다니셔도 충분해요. 400까지 필요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뭐 집에 충전기가 없고 나는 운전을 너무 장거리만 다녀서 지방 어디서든 충전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만 이제 좀 멀리 가는 차가 필요한 거죠. 충전소들도 정말 많아졌고요. 이제는 뭐 내가 어디에 있던 반경 500m 안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전기차 충전소를 찾아주는 앱을 한번 다운받아서 내 집 근처, 내 직장 근처에 어디 충전소가 있지? 라고 한번 보시면 너무 많아서 아, 이렇게 많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소에 대한 걱정 덜어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주행거리에 대한 걱정도 덜어 놓으셔도 됩니다. 전비가 이렇게 잘 나오는데, 연비가 이렇게 잘 나오는데 글쎄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동안에는 매우 살살 다니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찍기 전까지만 해도 좀 더 다양한 환경에서 측정을 하고 또 시승 경험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스포티하게 달려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좋은 연비가 나온다는 점, 정말 높게 평가할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더군다나 차체 크기가 결코 작지 않거든요. 이 차 정말 크고 넓습니다. 실제로 몰아보거나 한번 만나보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큰 차하고 무거운 차인데도 불구하고 효율이 잘 나온다는 점은 그만큼 설계가 잘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이보다 더 잘 가는, 더 멀리 가는 차들도 있지만 여러가지 포인트들을 고려하고 따져봤을 때에는 아이오닉 5가 결코 나쁜 차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제 차가 공인 주행거리가 383km예요. 볼트 EV의 구형 모델은 383km를 탈 수 있는데 저 실제로는 450 정도 타고 다닙니다. 풀 충전하고 나면 450km 정도를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대부분 웬만하면 이 공인 주행거리보다 못해도 한 20% 정도는 더 탈 수가 있다는 점, 요것도 감안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현대는 EPC라는 별도의 충전소 인프라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초급속 충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일반 충전기를 쓰더라도 요즘 뭐 환경부 200kW급 충전기를 쓰면 30분이면 50%를 충전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급속이다 보니까 완충을 시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만 30분만 충전을 해도 거의 2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수준의 거리를 쌓을 수가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행감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난번 시승회 때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인데요.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서스펜션 세팅은 꽤나 부드럽고 컴포트한 쪽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 시에 굉장히 좀 어느 정도의 롤링이나 그리고 피칭 같은 게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지는 않도록 세팅을 잘 했더라고요. 서스펜션 세팅은 부드러운 쪽이지만 아주 뭐 물렁물렁하게는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주행감 자체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나가도록 차를 만들었어요. 출력이 뭔가 갑자기 팍팍 터져 나와서 운전자를 놀래킬 정도로 만들진 않고, 전기차다 보니까 굉장히 급작스럽게 출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더 뭔가 이 세팅을 통해서 많이 억제를 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풀악셀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제로백 또한 7초대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의 차들 전기차라고 한다면 6초대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후륜구동 모델 기준으로는 7초대 정도 나오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차의 출력을 제어해 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정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구동 방식이 후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슬립을 느껴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대놓고 좀 미끄러뜨리려고 해보니까 주행 안전장치도 해제시켜 놓고
프락스를 하면서 스티어링을 막 잡아 돌리니까 그때는 뒤가 좀 날아가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오히려 좀 더 재밌는 요소에 가까웠는데 실제로 이 차를 그렇게 타시는 분은 없을 거기 때문에 이 차가 뭐 위험하지 않을까, 미끄럽지 않을까 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눈이 정말 많이 오는 상황에서도 타셔야 한다면 그때는 4륜구동 선택하셔야겠죠. 그리고 오프로드를 좀 갈 일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4륜구동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사실상 이 제설이 잘 되는 도심 속 주행에서는 후륜구동이라고 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행 안정감도 상당한 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스펜션 세팅이 부드럽긴 하지만 불안하지는 않다고. 그 점 때문에 주행 안정감도 아주 좋은 편에 속하고요. 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 차를 핸들링으로 논할 만한 포인트가 없긴 해요. 이 차가 스포츠카도 아니고 무슨 뭐 굉장히 고출력의 차도 아니기 때문에 핸들링을 논하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놓고 볼 때는 일상주행용으로 따져볼 때 전혀 불편함 없이 이 주행이 가능하고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디오 음질도 뭐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지금 보스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쏘쏘합니다.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내 공간 정말 넓고 쾌적하고요. 시트 접고 나면 2명 정도, 성인 남성 2명 정도는 차박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정말 차박하기 좋더라고요. 제가 이 차 끌고 밖에 나가서 고기도 구워 먹어봤어요. V2의 기능을 써서 외부에서 배터리를 전기를 빼가지고 거기 멀티탭 콘센트를 꽂고서는 전기 그릴과 뭐 선풍기 그리고 휴대폰 충전기, 노트북 각종 전기 장치들을 콘센트에 꽂아 놓고서 밖에서 고기를 좀 구워 먹어봤는데요. 삼겹살을 사다가 구워 먹어봤는데 정말 잘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차가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전기 마음대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마음대로 작동시킬 수 있고, 그렇게 마음껏 쓰는데도 배터리가 별로 줄지 않습니다. 저는 잠까지는 안 잤거든요. 근데 한 서너 시간 정도 고기 구워 먹고 놀면서 선풍기 틀어놓고 전기장치들 정말 많이 썼는데, 제가 그렇게 쓰는 동안 내내 썼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단 2% 밖에 줄지 않았더라고요. 저 40%인 채로 가서 38%인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전기 배터리 용량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이게 우리가 관리비 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에서 전기세 관리비 내본 분들이라면 이번 달에 몇 킬로와트 썼다라고 뭐 150, 200, 250 이렇게 찍혀 나오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이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용량과 동일한 단위거든요. 이 차의 배터리가 72kW예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보통 한 3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150, 200, 250 요 정도의 전기를 쓰거든요. 근데 72 정도의 배터리를 이 차가 갖고 다니니까 가정집에서 한 달 내내 쓸 전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충분히 이 차가 소화할 수가 있는 셈인 거예요. 그런 점을 놓고 볼 때 뭐 거의 열흘 동안 가정집의 전기를 이 차 하나로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 정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요걸 놓고 보시면 이게 배터리 용량이 결코 작은 게 아니구나, 주행거리가 결코 짧은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V12L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대체 그 V12L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저도 생각했었거든요. 너무 강조하니까. 근데 제가 실제로 이 차를 끌고 나가서 밖에서 그렇게 전기를 마음껏 쓰면서 캠핑도 하고 또 기존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차를 사야 할 가치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오닉 5를 만나봤고요. 저는 오토플레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안녕!